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시장이 아름답게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엔비디아도 AMD도 미쳐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바로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인텔의 외장형 GPU 제품의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인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카더라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아시죠? 오피셜 아니면 일단 다 카더라입니다. 자,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인텔이 준비 중인 Xe 외장형 그래픽카드의 샘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구려 보이는 이 샘플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2.2GHz의 베이스 클럭에 16GB GDDR6 메모리, 그리고 TDP 275W의 8+6핀 전원 커넥터, 하드웨어 가속 방식의 레이트레이싱 지원 및 엔비디아 DLSS와 비슷한 해상도 업스케일링 기술인 XeSS를 지원할 예정이며, 공개된 샘플의 전반적인 성능은 RTX 3070급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 전망 내용이 좀 중요하겠죠. 자,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인텔에서 준비 중인 이 외장형 그래픽카드는 RTX 3070과 RTX 3080 그 사이 그 어딘가의 그 성능급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RTX 3070 Ti급의 성능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더라가 만약 사실이라고 할 경우 인텔이 준비 중인 이 그래픽카드의 포지션은 썩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저 포지션에서 가격 경쟁력만 갖출 수 있다면 의외로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이 채굴 때문에 그래픽카드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인텔까지 그래픽카드 공급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여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물론 현실은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왠지 그렇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카더라를 통해 나온 소식으로는 올해는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내년 출시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정작 필요한 건 올해인데요. 올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내년에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ARM 인수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진 않고 있는 가운데 AMD가 최근 자일링스 인수 관련해서 주주들의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AMD의 자일링스 인수는 규제 승인 및 행정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최종 인수 완결은 2021년 올해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AMD 자일링스 인수는 상당히 빠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일링스가 지난해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AMD에 인수되면서 어떻게 이 양사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궁금하긴 합니다. 자, 미중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초음속 미사일의 시뮬레이션에 중국 회사인 피티움 테크놀로지가 설계한 칩을 사용하며 이 칩은 대만의 TSMC로부터 제작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초음속 테스트는 중국 공기역학연구개발센터, 그러니까 CARDC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 피티움 테크놀로지는 CARDC와 파트너 관계라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피티움 테크놀로지의 칩을 생산한 TSMC는 이 칩이 중국 군사용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제작했을까? 이 바이든 행정부는 피티움 테크놀로지와 고성능 컴퓨팅에 관련된 6개의 중국 연구소를 수출 블랙리스트에 등재시켰습니다. 자, 대만 경제부 장관은 TSMC가 R칩 테크놀로지와의 거래에서 이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R칩은 TSMC에서 칩을 받아서 피티움에 공급하는 회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TSMC는 R칩과 거래했고 이 칩들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TSMC 쪽은 특별한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요청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TSMC인데, 자, 이 정도면 TSMC가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에 이제 미국 핥아주기를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덕분에 바이든 행정부는 좀 더 수월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자, 작년 여름을 핫하게 달궜던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창문형 에어컨이었습니다. 진짜 엄청났죠? 특히나 유튜브 쪽에 이 창문형 에어컨 리뷰는 시쳇말로 미친 듯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대부분 협찬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자, 올해는 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019년 파세코가 내놓은 창문형 에어컨을 계기로 붐이 일기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귀뚜라미, 캐리어, 신일, 한일 등이 창문형 에어컨을 선보였었습니다. 자, 올해는 에어컨 시장 3위 업체인 위니아도 창문형 에어컨을 내놓습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창문형 에어컨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LG전자는 출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결국 창문형 에어컨이 생각보다 높은 반응을 얻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가전사가 올해는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형 아이패드 프로는 4월 하반기 출시 예정이고 12.9인치 모델은 초기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신형 아이패드 프로의 초기 공급량 부족의 원인으로는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변경에 있는데요. 바로 미니 LED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니 LED 생산 업체들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도 물량은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패드 프로는 2개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미니 LED는 12.9인치 모델 전용으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올해 전반적인 트렌드는 그런 겁니다. 죄다 원자재 부족, 생산량 부족, 생산 차질, 공급 부족. 어쨌든 다 부족입니다. 부족한 2021년에. 자,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상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상장 심사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서비스 시작 이후 작년 기준으로 이용자가 1,3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만약 이번 달 상장 심사 청구를 하고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올 6월에서 7월 중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 상장할 경우 작년 유상증자 때의 기업 가치가 9조 3천억 원이었던 것에 반해 지금은 장외 시가총액이 30조 원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상장만 한다면 현재 1위 KB금융의 시가총액 21조 8,715억 원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짜 카카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는 표현으로 이 손가락질을 받았던 카카오톡 플랫폼을 바탕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미래는 플랫폼 사업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카카오 소식을 조금 더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어제 나온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카카오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멜론으로 알고 있는 음원 서비스 회사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긴 멜론으로 유명하긴 한데 굳이 따지고 보면 또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업체 레디시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웹툰 플랫폼 타파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타파스 미디어도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가 왜 이렇게 컨텐츠 사업 쪽에 공격적으로 인수전을 시도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컨텐츠 사업 부분에서의 경쟁사 네이버에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인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네이버는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를 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왓패드 인수를 마무리하게 되면 네이버는 사용자 1억 2천만 명을 확보한 세계 최대의 스토리텔링 플랫폼 업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컨텐츠 사업이 왜 중요한가? 정확히 본다면 컨텐츠 IP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무섭기 때문일 겁니다. 이미 인기 있는 웹소설들은 웹툰화가 되고 또 인기 있는 웹툰은 영상화가 진행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IP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또 이런 IP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공격적으로 시장 확보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등으로 보셨을 이 스위트홈이나 또 아니면 경이로운 소문이 다 이런 식의 웹툰 기반의 IP 컨텐츠를 영상화시킨 케이스니까요. 자, 비보라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BBK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중국 가전회사의 휴대전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보 스마트폰을 통해 최근 등골이 오싹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콩에서 비행기에 적재 대기 중이던 이 비보 스마트폰이 담겨있던 팔레트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이 사건에 관련해서 이 비보 스마트폰이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팩트를 전해드리자면 아직 공항 측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고 비보 스마트폰이 이 원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홍콩 에어카고는 비보 스마트폰의 모든 선적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비보 스마트폰의 항공 운송을 보이콧한다고 밝힌 거죠. 자, 결국 이 화재의 원인이 스마트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는 그런 정황입니다. 자, 만약 비행기에 탑재된 후 운항 중에 화재가 났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이후 모든 공항과 항공사가
비보 전화기의 이 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게 됐습니다. 굳이 떠올려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이 노트7의 배터리 발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죠. 어쨌든 화재 사고에서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예전에 관련한 기사를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바이오테크 벤처 기업인 뉴럴링크 관련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에 칩을 설치하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 기사에서는 드디어 전내화의 시대가 오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그 기술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된 뉴럴링크의 영상을 보면요, 생각 이상으로 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숭이의 뇌에 2개의 뉴럴링크 칩을 삽입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는가? 자, 보시면 게임 조작법을 익히게 한 후 이후에는 컨트롤러가 없어도 원숭이의 뇌로부터 나오는 전기 신호를 감지해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현실판 소드 아트 온라인을 경험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결국 VR 그리고 증강현실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여기에 뉴럴링크 기술 같은 게 이렇게 접목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소드 아트 온라인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촬영 내내 원숭이가 자꾸 뭔가 입을 갖다 대고 이렇게 빨아먹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게 훈련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바나나 맛 우유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빙그레가 협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저 실험을 계속하다가는 원숭이가 당뇨병 걸릴 것 같네요. 너무 많이 먹는데. 자, 채널 러비다토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소식과 제품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